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일본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 우리나라 카카오톡과 비슷한 라인이죠. 일본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라고도 하는데요. 이 라인의 운영사가 라인 야후고 대주주가 바로 우리나라 기업 네이버인데요. 최근 일본 총무상이 라인 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야후 권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냐, 우리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느냐, 굴욕 외교다, 이런 불만 섞인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가 오늘 처음으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은데요. 우리 외교가 좀 더 당당해져야겠습니다. 자, 5월 1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레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기.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펜츠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펜츠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군 소식 알아봅니다. 잠시 후 의성군 홍보소통과의 권기범 주무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도 함께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어제 기자회견 며칠 전부터 기다렸고, 어제 그 생방송하면서도 좀 메모지를 갖다 놓고 메모하면서 봤는데,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좀 허탈한 생각도 좀 저는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자, 우리 교수님은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화자찬, 동문서답.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화자찬이었고 동문서답이었다. 예. 아하.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국민들이 바라는, 또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했다고 보지 않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그 말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 그리고 질문에 맞는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질문과 관계없는 답을 해요. 좀 당황스럽고 황당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애도 둘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자회견이라면 보통 이제 한 기자가 한 가지 질문만 안 하잖아요. 보면 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도 하는 그런 기자도 있는데 이거를 좀 준비를 해서 메모지랑 펜을 준비해서 그 요점 있잖아, 키워드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동문서답이 안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까먹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해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자,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사과 논란도 좀 있고,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한동훈 언론 탄압 등등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인데, 자,
여기서 일단은 사과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게. 근데 저는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언론들의 보도 태도입니다. 보도 태도. 저는 이제 정확한 워딩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로 발언했거든요. 현재 진행형이죠. 예. 그 누가 사과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한다는 건지 본인이 하신다는 건지. 그런데 이거를 따옴표를 따가지고 연합뉴스, 중앙일보 이런 언론사들이 사과를 드린다인가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렇죠.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사과 예. 드린다. 예, 그런 예. 식으로 했죠. 아니 근데 그걸 따옴표를 안 땄다면 100번 양보해서 따옴표라고 하는 건 워딩을 그냥 그대로 옮긴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한 사람 그렇죠. 말한 거 그대로 써야 되죠. 인용 보도할 때. 그게 인용이잖아요. 그럼 예. 따옴표를 빼고 사과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근데 사과를 했다 사과를 드린다라고 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워딩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보예요. 명백하게 잘못된 보도고요. 예. 그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언론이 왜 이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MBC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뽑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고가 계속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썼던데 그 언론사 빼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사과를 했다. 첫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진짜 사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은 예. 그 전에 한 2번, 3번이라도 이미 사과를 좀 있어야죠. 있어야 지금 이렇게 예. 계속해서 거듭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텐데.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안 돼. 그런데 처음으로 없었잖아요. 사과 표현을 하는데 사과를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또 대통령이 이랬잖아요. 삿삿인가요? 아무튼 엄청 철저하게 2년 반인가?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정권에서 네, 전 정권 나를 타겟으로 해서 예. 샅샅이 그런데 했다. 어제 MBC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실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지금 현직 검사고요.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분이 뭐라 그럽니까? 검찰총장의 부인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있었잖아요. 본인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샅샅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거의 이제 조사 안 하잖아요. 수사 안 하고. 예. 서면 조사 한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전주로 참여한 거 아니냐, 주가 조작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이용이 됐다. 이게 이제 핵심 의혹인데 다른 전주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돈을 댔던 전주들은 다 수사 받았고요. 처벌까지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만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 이게 어떻게 그냥 정말 샅샅이 다 조사한 것인가? 저는 본인이 검찰총장이 아니었다고 모르겠어요.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검찰에 수사한 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한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고 소환 조사도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어요. 서면 조사 한 번 했나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서면 조사 한 번 했다고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샅샅이 했다는 걸 동의하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어제 보니까 최상병 특검과 또 결이 조금 다른 걸 저도 느꼈는데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공수처 조사, 검찰 조사 해봐서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 하자고 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샅샅이 입이 탈탈 털었다. 이거 정치 공세다. 이렇게 치부를 한 걸 봐서는 이거는 절대 안 박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박혀다. 이렇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예. 조금 결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거부권 행사할 것을 기정사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데요.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지금 어제 보도 보니까 한 7명?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압수수색한 건 많은데 그 포렌식하고 분석하고 이런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불러가지고 그 사람 조사하면 조사한 내용을 또 분석해서 거기에 반박하는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간이 이제 인력적으로 너무 인력이 적고
수사에 계속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검은 120명 정도까지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최대 그 정도까지 인력이 들어가서 빠른 시간을 수사를 끝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굳이 그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대체? 그리고 특검을 하게 되면 공수처 수사했던 수사 내용 그대로 받아서 이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도 보면 검찰을 수사했던 그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에 있던 분들이 특검으로 합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연장선상이거든요, 그게. 예. 전혀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공수처는 기소를 못해요. 예를 들면 해병대 사령관 같은 사람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니까 다시 그걸 검찰에 넘겨서 검찰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기소할지 말지를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2배, 3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일부 뭐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하지 수사 결과도 안 보고 하는 특검이 어딨냐 그러는데 그전에도 그런 건 많았습니다. 많았죠. 총 15건 중에 6건이 그렇게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드루킹 특검 당장 드루킹 특검 생각해 보세요. 예. 드루킹 특검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그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그때 막 단식하고 그래가지고 특검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수사 끝나지 않았는데 예.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옷 로비 사건 수사 끝나지 않았는데 특검했어요. 그리고 그 최순실 최근에 국정농단 사건도. 예. 네, 그런 경우가 6건이나 있다고 해요. 근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그렇게 막는 이유,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그 임명한 거, 호주 대사 임명한 거 그것도 물어봤는데 예. 출금 조치를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뭐 방산 등 뭐 협력할 게 많다. 호주 항상 상당히 중요한 자리여서 그렇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출금 조치를 몰랐다는 게 이거 알면 오히려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방송을 보면은 출금 조치를 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인사 검증을 또 법무부 장관이 하잖아요.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하죠. 그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좀 이상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금 조치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한다고 돼 있다는 것을 법무부 장관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법무부 안에 인사검증단이 있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 이거는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갔든지 법무부에서 그럼 이걸 제대로 체크를 안 했든지 법무부 장관이 일부러 누락을 시켰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법무부는 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사검증단 열심히 하겠다고 일부러 그 대통령실에 있던 거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예. 법무부로? 그런데 인사를 해가지고 인사 참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문제 있던 낙마된 사람들, 장관 후보자들 뭐 이런 사람들. 한동훈 전 장관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논란이 되니까 우리는 그냥 낸 서류를 검토만 할 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왜 가져갔습니까? 그걸 인사혁신처나 대통령실에서 하면 되지. 굳이 법무부에 넘겨가지고 그거 하게 해가지고 결국 제대로 검증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앞으로도 인사검증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제대로 바꿔야죠 그러면. 예. 어제 이 기자들 질문이요. 혹시 사전에 이렇게 조율이 되고 뭐 어떤 내용인지 혹시 이런 게 정해졌나요? 아니면 정말로 즉석에서 한 건가요? 그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즉석에서 한다고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느낌으로 보면서. 보면, 그 상황으로 보면 시장했다면 저렇게 하고 예를 들면 제대로 답변을 안 하면 추가 질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A라고 물었는데 답변을 B라고. 이러면 가장 비근한 애가 경로예요, 경로. 경로설. 이종섭 경로설 장관에게. 물어봤잖아요. 경로였냐 그랬더니 갑자기 경로를 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경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경로를 안 했다고 하든지. 왜 답변이 다르잖아요, 지금. 저도 내용하고. 사실 이 경로설 질문을 보면서 저도 이거 사전에 얘기가 다 된 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 다 알잖아요. VIP 경로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강제 뭐 이첩됐던 거 다시 가져오고 등등 해서. 자, 이 경로설 물어보면 당연히 이 경로를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발단이 시작이 되는 그걸 물어보는 거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왜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그래 수색을 했냐 이러면서 경로를 했다 질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미리 사전에 알고
경로설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다라고 준비를 했다고 저는 그 생방송을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사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것도 우리가 동문서답이었고. 네,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네. 여러 정황상 보면 이게 미리 준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또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제대로 답변을 해야죠. 그리고 소상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 그러니까요. 기자회견은 그렇게 예. 하겠다고. 예. 근데 동문서답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제대로 답변 하나도 안 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 그냥 복장 터지게 한 거예요. 왜 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통 강조하고 이제 앞으로 뭐 소통 강화하겠다. 뭐 서너 달에 한 번은 뭐 기자회견 하겠다. 오늘도 그렇게 밝히는데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거 이건 소통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일방적인 아닙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홍보고 설명이고 네. 소통은 네. 자기 반대편의 어떤 의견도 좀 들으면서 내 생각도 그렇죠.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왔다가 주고받고 하는 게 이게 소통인데 이건 네.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이제 70분 좀 넘게 질문이 네. 이어졌는데 자 이게 언론사 골고루 다 배분을 할 수는 없죠. 사실 한 20명 정도 없죠. 질문했으니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그래도 뭐 우리 지상파 KBS, MBC, SBS 중에 MBC만 쏙 빼놓고 뺐죠. 네. 그래서 이거 저거 뭐죠 저 탑승 배제 저 2가 아니 시즌 2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그런 얘기가 생각도 나오고 있죠. 들었는데 네. MBC도 좀 대통령실에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요즘 보면 동아일보 동아일보. 네, 동아일보 거기는 왜 그래요? 그 조중동 중에 하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왜냐면 동아일보도 빼고. 동아일보의 네. 논조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좀 많이 올라와요. 최근 들어서.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약간 기운 듯한 그런 논조가 보여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것 때문인가요? 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동아일보를 쭉 보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힘을 실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약간 좀 비판적 그런 논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기사들에서 보면. 예.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제 그 한동훈 전 장관 그 질문도 있었잖아요. 그 네, 있었죠.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했냐? 그걸 그거 했다는 거 물어봤는데 아닙니까? 네. 이걸 보니까 뭐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 오해를 풀었다라는 얘기는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했다는 전제로 얘기고 하는 거죠. 한동훈 전 전제로. 장관도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저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 자기가 있었다. 일축했다. 네, 그렇게 있었다. 얘기했죠.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근데요, 이거 따져보면은 사퇴 요구하고 이거 상당한 불법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그렇죠. 당무 개입. 네,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인가요? 누구하고 뭐 세 명이서 원내대표 비서실장 한동훈 위원장인가?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세 명이서 맞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예.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오해는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그건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다는 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해했다 이런 건데 그 오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듣고 오해를 할 정도의 말이라면 충분히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아무 그런 근거도 없이 오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해를 풀었다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한 꼴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명백하게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게 당무 개입이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하고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대통령이 현재도 그런 국민의힘이나 이 여당의 당무에 깊숙이 개입하고 아니면 대표 선출이나 원내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또 언론 그 자유화 문제, 언론 탄압 문제. 언론 탄압 얼마 전에 문제. 또 왜 국회없는 기자회인가요? 거기서 또 발표를 네, 거기서 했잖아요. 발표했죠. 우리나라 언론 네. 자유화 지수 순위가 62위인가 그렇게 네. 추락했던. 그래서 이것도 한 번은 좀 짚을 줄 알았어요. 기자들이 다 당연히. 100명이 모여 있는 데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탄압을 안 받더라도 너무 네, 눈에 그럼요. 보이게 탄압을 받는 염려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지적을 좀 했으면 했는데. 당연하죠.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질문을 안 해요. 그게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언론사들이 이게 뭐 어느 특정 언론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언론에서 이렇게 억압하고 탄압하고 심의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선거방 심의나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압수수색도 막 하고 예전에 압수수색 그렇게 함부로 못했어요. 언론사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사 노조에서 그거 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랬거든요.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왜 동아일보 압수수색 네, 들어가다 채널A, 채널A 압수수색. 채널A 전 직원들 그렇죠. 다 나와가지고 다 막았잖아요. 결국 못했어요. 결국 못 이미 하고. 제출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냥 막 늘상 들어가는 것처럼 막 들어가요.
아니 이게 무슨 언론 탄압이죠 이거는. 아니 그리고 기자들 집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하고 이러면서 취재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있는데 최근에 그 언론 징계 남발 이거 빼놓을 네. 수 없습니다. 징계를 그렇죠. 너무 남발하는 문제. 남발하죠. 예.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예. 언론자유가 그렇게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고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말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못된 행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가 날카롭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네. KBS YTN 사장 바뀌면서 사장 네. 고개 숙이면서 그 사과하고 사과하고 그 그랬었죠. 모습이 정말 아우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 고개 네. 숙이는데 아이고 시간 다 됐는데 그 하나만 예, 예. 그 라인이라고 있잖아요. 일본 예, 국민에서 라인 우리나라 있죠. 따지면 네. 이제 카카오톡 같은 이게 이제 예,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라인. 예.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뭐 경영권을 좀 지분을 매각하려는 일본 측의 요구 때문에 예.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예. 계속 우리 정부가 일본 측 편을 드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정권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강제징용 의 3자 배상인가요? 그 그렇죠. 문제부터 제3자 시작해서 제3자 배상 그것부터 해서 오염수거에 방류하는 문제, 예. 뭐 독도 예. 위안부 문제니 이번에 저 라인 사태까지 예. 너무 일본에 예. 굴욕적인 예. 그런 외교를 한다. 뭐 그렇죠. 맨날 뭐 기지다랑 뭐 신뢰 관계가 뭐 돈독하다 이것만 강조하고 이거는 신뢰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런 아니죠. 모습은. 예. 아니 그리고 그 라인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요. 실제로는 네이버에서 거의 다 키운 거예요. 나중에 네이버에서 키운 소프트뱅크. 거죠. 예. 그렇죠. 예. 나중에 소프트뱅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처음 개발하고 시작하고 이걸 네이버에서 다 했는데 지금 그걸 뺏기게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럼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 우리 기업이 지금 일본의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한참 전부터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럼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게 항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업을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요. 예.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논란이 되고 국민들도 관심 갖고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뭐 유감을 표명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이미 어젠가요? 그제가 제가 기사 보기로는 우리 한국 이사들을 다 배제를 시켜서 쫓아냈어요. 지금 현재는 예. 이 마지막 남아있던 이사까지도 저는 이제 그만뒀다고 제가 맞습니다. 기사를 예, 봤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일본이 자기들 일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를 다 이사진을 구축하고 대표도 받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권리도 찾지 못하고 쫓겨나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기업이 해외에 가서 열심히 투자해서 키우는 기업을 일본 정부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자기들 나라 기업에게 어떤 넘겨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죠. 당연하죠. 아니 그렇게 저자세 외교를 하더니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못한다? 이제 와서 유감 표명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초창기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고요. 일본에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하는 태도는 뭐냐? 이렇게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오늘 이슈에는 없었지만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 민방위 훈련 아시죠? 민방위 훈련. 예. 요즘 민방위 사이버로 교육을 받아요. 민방위 훈련을 예. 온라인상에서.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재난이나 지진이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민방위 훈련에서 교육을 했나 봐요. 동영상 그때 사용했던 지도. 근데 그때 사용했던 지도가 나와요. 근데 일본의 예를 들면서 지도를 사용을 했는데 그 지도의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해놨어요. 아니 이런 일이 저번에도 뭐 비슷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도에 일본 땅이 그러니까요. 그걸 그러면 더 조심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이 주장하던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해야 돼. 우리 정부가 교육자료를 만든 교육자료 안에 지도가 독도가 일본 땅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지도를 활용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답답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정부 관료 중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생각하는 관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예요. 의심이 들 정도. 참 너무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진짜?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 앉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 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기할 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2분 1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원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역 의성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의성군 홍보소통과의 권기범 주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성 지도는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우 선생님보다 잘 알고, 의성 맛집은 백종원 선생님보다 잘 알고, 의성 농산물은 우장춘 박사님보다 잘 아는 의성군청 홍보소통과 권기범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독성 있습니다. 예, 김정호, 백종원, 우장춘보다 의성을 더 알고 사랑하는 의성군청 홍보소통과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의성의 행사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어린이 가족 뮤지컬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공연을 5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이렇게 2회 공연을 합니다. 의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공연장에서 실시합니다. 과자를 파는 가게의 주인과 손님들의 단편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와 감동을 주는 가족 뮤지컬 의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가능합니다. 아, 예약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의성군청 예. 들어가셔서 오랜만에 어린이를 위한 또 뮤지컬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이네요. 바로 내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이렇게 2회 공연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두 번째 소식으로는 생활체육 강좌 소식이 있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의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줌바 댄스, 힐링 요가, 장구 난타, 프리 테니스, 아쿠아로비까지 총 5개 강좌를 실시합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의성군청 새마을교육과 의성군청 새마을교육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성 국민체육센터에서 또 이렇게 생활체육 강좌 소식도 있습니다. 자, 의성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참 군민들을 위한 건강복지의 진심이다라는 걸 항상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아주 뭐 줌바 댄스부터 해서 힐링 요가, 장구, 프리 테니스, 아쿠아로비까지 5개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예,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원 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4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주택이나 건물, 자가 소유하신 분들이며 그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이 이제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에 한해서 예. 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한다는 건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 단순히 그냥 생각하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지열 이런 에너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비해드리고 이제 설치까지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 왜 저 건물 옥상에 이렇게 태양광 설치해주는 그 사업이군요. 예. 아, 이걸 이제 의성군에서 설치를 해드린다. 혹시 자부담도 있습니까? 아니면 의성에서 다 설치를 해주는 그거는 이제 지리적 위치나 이런 걸 심사해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좀 매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이제 태양광일 것 같은데 태양열, 지열 이런 에너지까지 설치해드리는 사업 관심 있으신 분들 2주 남았군요. 신청이 역시 의성군청으로 연락을 하면 되겠죠. 예. 읍면사무소에 있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읍면사무소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농업 의성하면 또 이제 농업 기반 도시고 매년 그래서 의성으로 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등 거의 놓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귀농 처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처음에 잘 몰라서 힘들 텐데 그래서 의성군에서는 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도 따로 마련을 해두고 있다고요. 예, 의성이 귀농 귀촌 이런 걸로는 전국에서 탑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의성, 상주 이쪽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잘 모르시니까 의성에서 매년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교육생 모집은 6월 7일 금요일까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 좀 남았습니다. 교육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14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인원은 총 40명으로 관내 귀농인 또는 귀농을 희망하시는 사람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영농기술교육 실시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조문국도 안 가면 또 서운하죠.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하는데 이번에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에는 조문국에서 무료 영화 상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조문국 박물관 강당에서 매주 토요일은 오후 2시 한 타임을 하고요. 그 매주 일요일은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무료 영화 2타임 상영을 합니다. 석가탄신일인 오후 2시에도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영화 보시러 조문국에 놀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또 조문국 박물관도 또 둘러보시고요. 그렇죠? 자, 이 무료 영화 상영, 그러니까 5월에 한해서죠. 그러니까 5월 동안 매주 5월 가정의 달 동안. 가정할 동안 토요일, 일요일 매번 상영을 하고 특히나 석가탄신일 휴일에도 무료 영화 상영한다는 거. 조문국 놀러 가시면 꼭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준비돼 있죠? 예, 마지막 소식으로는 요즘 배달 어플이 많잖아요. 다양한 배달 어플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도 공식적으로 몇 년 전에 만든 공공 배달 어플 먹개비가 있습니다. 아, 먹개비 이거 참 좋더라고요. 예, 먹개비 어플을 지금 또 모르시는 분들 다운받으시면은 의성군에 계시는 분들은 4,000원 쿠폰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매일 드립니다. 매일 소진될 때까지. 매일 4,000원. 예, 1일에. 그 첫 주문은 경상북도에서도 또 쿠폰 3,000원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중복 할인이 되니까 의성에서 4,000원 받고 경북에서 또 3,000원 받고 7,000원 할인된 가격에 음식을 주문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먹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확인해봤죠, 제가. 예산이 소진됐나 안 됐나 라디오에 소개를 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소진 아직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안 됐다. 그래가 좀 이따 한 번 더 제가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배달 어플 많은데 이왕이면 공공 배달 어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 소상공인 그 음식 배달하시는 그분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수료가 거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음식점을 그렇습니다. 위해서라도 먹개비 어플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성군 홍보소통과의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죠.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들은 이미 많이 나왔는데요. 네. 특히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이 라디오 오는 시간에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당선자가 또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매번 강조하는 민생, 이 민생 경제와 관련한 분석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이 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흥미로운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책 갈등을 벌이는 이유, 또 이 정치 이슈의 상관관계를 한번 찬찬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이 중산층은 누구인가 이 보고서 대충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는 중산층인데 내가 중산층이라고 못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골자로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에.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중산층 누구인가라는 이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중산층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보고서가 약 24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발간사에서 이 조동철 KDI 한국개발연구원장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산층 확대는 한국의 모든 역대 정부가 추진해왔던 주요한 정책 목표다. 그렇죠. 이 중산층이 두껍게 형성되는 게 균형적인 경제성장의 증거이자 동력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발간사처럼 여지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집권해왔던 모든 정당, 그리고 오늘날에도 집권과 가장 가까운 두 정당이죠.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그렇죠. 상류층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이 이 국정보고를 하면서도 이 서민과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 또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실제 중산층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산층을 확인하는 게 이 정치 세력들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산층이 두터워져요. 점점 두터워질수록 그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네. 근데 요즘 우리 사회 보면 중산층이 점점 좀 쪼그라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 자, 그런데 이 보고서가 작성된 게 1월 초라고 하는데 공개된 거는 5월 3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보고서가 완료된 게 1월 초였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공개가 안 됐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과 충분히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 4월이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보고서의 내용을 듣고 청취자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총선에 영향이 있을까봐 1월에 발표된 게 그래 석 달이나 미뤘다고요? 그렇습니다. 발표했어도 될 것 같은데 석 달은. 네, 이게 앞서 뭐 허은구 아나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허은구 아나운서는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상대적이잖아요. 다 좀, 어떤 그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단순히 그렇습니다. 소득만 갖고는 이게 이렇게 느끼지를 않고 각자 그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도 왜 쪼들리게 사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300만 원 벌어도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도 많아서 이거 굉장히 좀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그렇지만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뭐 중산층이라고 할 때 대학 교육,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이렇게 문화적 기준도 있지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중간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물질적인 자산도 들어가겠지만 교육 수준, 문화 자본의 정도에 따라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낼 때는 경제적인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국제경제개발협력기구죠. OECD가
2019년부터 중산층 기준을 그 국가의 중위소득의 75%부터 200%까지를 중산층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네. 75에서 200%까지. 네. 이걸 일단은 중산층이다. 예. 네. 이게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보면 월 267만 원입니다. 중위소득이. 예.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2022년에는 월 2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부터 월 534만 원까지 중산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으로만 따지면 200만 원부터 534만 원까지가 중산층이다. 예. 네. 이게 과거 4인 가구 기준을 많이 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중위소득을 4인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512만 원이 기준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과 500만 원 버는 사람이 같은 중산층이라고 유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한국 사회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특히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도 이 포함해서 중산층을 인식하는데 일단은 월 소득으로만 보면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소득이 만약에 그 가구 소득이 한 1,000만 원 되는데, 저 빚이 많아서 저 원리금으로 900만 원 나간다. 이런 가구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쪼들게 사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중산층이 위기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많이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이 중산층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한다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11년부터 10년 동안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이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든 연금소득까지 해서 중산층 규모를 계산해 보면 50% 선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중에 한 50% 정도가 중산층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소위 말하면 상층 가구의 구성원 중에서 단 11.3%만 스스로 상층이라고 여기고 76%는 자신을 중산층이다. 게다가 12%는 스스로 하층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소득이 꽤 많은 사람들도 11% 정도만이 나는 상층이고 76% 정도가 난 중층이다. 그리고 12% 정도는 하층으로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걸 두고 이 보고서에서는 심리적인 비상층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나는 상층이 아니다. 비상층이다. 문제는 그 다음 조사를 보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상층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층이 관리직이나 전문직, 일반 사무직군에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700만 원 이상을 버는 제조업 종사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스스로를 나 상층이다라고 인식하는데 반해서 이 전문직과 관리직에서 내가 상층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많이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소위 말하는 심리적 비상층이 생활 수준의 만족도가 좀 낮았고 실제 생활 수준은 상층에 가깝고 또는 상층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데 스스로 상층이 아니라고 인식하다 보니까 우리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요구할 때 이들이 정책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전문직과 사무직, 관리직들은 또 사회적인 목소리가 크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과다대표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보고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연구 보고서가 말하고 있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고서를 쓴 연구원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이나 자산에 직접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중산층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 자의적인데 이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중산층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 보고서가 늦게 나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최근 정치권의 이슈를 보면 대표적으로 여당부터 한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인하 검토 등을 언급했는데 예. 이게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예. 근데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융투자로 소득을 5천만 원 이상 버는, 그러니까 사실상 상층에 가까운데 이들이 심리적인 비상층인 거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상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버리면 실제 중산층 가운데서도 좀 취약한 계층, 언제든 하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수사를 펼친다고 하는 겁니다. 아하,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야당도 지금 뭐 여러 차례 이 청취자들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예. 이게 보편복지 개념이다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중산층 중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회 기반을 갖추는 것, 그러니까 의무급식이나 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 안정 마련 제도들은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으나 이 평등한 조건을 위해서 이 현금성 복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취약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심리적인 비상층들이 왜 우리는 배제하느냐, 우리도 중산층인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수면 위로 자꾸 올라온다 라고 좀 시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30초 남았는데요. 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하층을 보호하고 또 지탱해주는 정치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취약한 중산층을 위해서 내놓는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호응해 줄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